그 도덕성 논란 관련해서는 두 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 부인 되시는 분의 뭐 기존 직업이나 뭐 학력 위조 논란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뭐 크게 문제가 저는 문제를 삼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수 일각에서는 저는 그런 시선은 좀 불편합니다만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소위 국모라는 어떤 프레임 그런 프레임. 네, 그리고 국모의 영부인 되실 자격을 분인데 영부인에 부합하느냐라는 보수 일각에서 그게 스스로 오히려 납득이 될 거냐 안 되는데 진보파가 그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안 맞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그 시세 증권 그 시세 조작이나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는 조금 검증의 영역에 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의 주장이 직접 나왔다기보다 2년으로 정해져 있는 임기를 마치지 못하도록 찍어내고자 하는 징계 등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제가 잘 빠져나갔잖아요. 판단이 달랐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윤 전 총장에 대한 기대 가치들이 단순히 5% 10%가 아니라 압도적인 1위의 지지율이 있는 순간 윤 전 총장 스스로도 이런 우려가 있음을 알면서도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정반대적으로 근데 그런 일들을 만들면서 강력한 인사권을 행사했던 추미애 장관이 나오게 되는 건 그럼 지난번 모든 행위들이 정치적 행위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죠.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응? 법대로 할 거야, 법대로. 그냥 일단 법대로만 하면 또 안 되는 세상이긴 하지만 결국엔 또 법대로 하게 됩니다. 목요일 2부 3부 법대로 해보는 시간입니다. 용호상박인가 아비규환인가 아니면 50보 100보인가 난형난제인가 무간지옥인가 이곳은 어디인가 난리브루스 법률 코너 법대로 해. 자 오늘 저 엄청난 분을 또 게스트로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TH 김이 아틀란타로 좀 다시 돌아갔나 모르겠습니다. 엘라나로 우리 국민의힘의 전 비대위원을 하셨죠. 김병민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와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제가 이 김병민 위원을 정치평론가 시절 그 교수하시면서 정치평론할 때 한 3년 전부터 시사 전망대였나 그때부터 본 지 오래됐는데 연마다 매년 부쩍부쩍 실력이 느시는 것 같아서 보고 있으면 존경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박지훈 변호사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박지훈 변호사도 뭐 매년 거기서 거기에요. 네, 뭐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거물급 신인으로 초지일간 데뷔하셔가지고 초심 잃지 않고 가고 안에 있습니다. 스타일도 변하지 않고 하는 얘기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그대로 갑니다. 변하지 마세요. 하나마나 얘기한다 이 말. 아니 하여튼 변하지 말고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발전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준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김준호 변호사는 뭐 발전의 아이콘이죠. 아 그런가요? 워낙 저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성장률이 높아요. 기저 효과라죠. 기저 효과.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김준호 변호사 초기 시절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아주 능숙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 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치 이런 느낌으로 토론 배틀을 지금 막 이제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자, 김병민 의원이 이건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몇 강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총 4명을 선발해서 이 중에 2명은 부대변인, 2명은 대변인을 하기로 했고요. 네. 어저께 모 방송사에서 이 토론 배틀 생중계가 진행된 와중에 4명은 뽑혔습니다. 4강. 그러니까 이제 대변인 단이 선정이 됐다는 것이고 그러네요. 이 중에서 다시 한번 대결을 펼쳐서 최종 우승자를 가리고 그 2명의 최종 대변인이 선출이 되고요.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 16강 사회를 또 제가 봐서 아무튼 여기 보니까 실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참가를 했고 보면서 정치권의 새로운 시도가 펼쳐지고 있다 이런 느낌도 가졌습니다. 누구라고 안 물어볼 테니까 네. 이 4명 중에 야 이거 나보다 잘하네 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둔 분은 있고. 네, 김현주 전 아나운서. 밝히네요. 제가 이 12시면 항상 라디오를 듣는 게 임백천 씨의 방송 듣거든요. 아하. 이 방송도 가끔 듣습니다. 잠깐만. 이거는 상당히 불편하게 들리고 그게 이쪽 아니지 않나? 본인이 하지만 실언했다는 것을 빨리 알아채고 수습은 하긴 했어요. 아, 네네. 이 방송도 열심히 듣는데 아무튼 임백천 씨의 부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김현주 전 아나운서가 방송 활동을 그만두고 어찌 보면 경력단절 여성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와서 토론하는 거에 대한 기대를 별로 안 했는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언어들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토론은 우리가 처음 얘기했을 때 아니 당의 대변인을 뽑는데 가서 말 잘하고 누구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대변인이 되는 게 아니라 정무감각이랑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저에 깔린 국민의 민심을 신속하게 캐치하고 국민의 마음이랑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하는 게 대변인의 핵심 가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김현주 전 아나운서가 마지막까지 얼마나 선전할지가 기대됩니다. 좀 뭐 정말
뭐 다 보지는 못했지만 네.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저도 뭐 조금 기회가 되면 좀 지원도 하고 싶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지원하기에 조금 그렇기도 하고. 피가 안 맞을 거예요. 지금 아, 박지훈 피- 변호사님 그 출연료랑 아 요금 말하는 겁니까? 대변인. 아니에요. 그건 여기는 아닌데 아주 정말 센세이션하다 이준석 당대표로 바뀌고 나서 그래서 국민의힘 같지 않은 행보를 계속 보여서 아주 색다르고 아주 좋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김준호 저는 변호사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사실은 다른 업계에 비해서 조금 인적 자원의 퀄리티가 좀 낮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솔직히 뭐 산업이나 뭐 문화 예술에 네. 비해서.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거 여기를 뛰어들면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리스크를 감당할 자신 있는 배팅 있는 배포 있는 사람만 뭔가 성공을 하고 뭔가 조금 능력 있는 사람은 리스크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안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이 발전을 하려면 저는 솔직히 요 한 자리 정도는 당에서 오랫동안 뭐 꼭 오랫동안 일 안 해도 보좌진이라든가 당직자라든가 그들만의 리그에 할당적 개념으로 한 명 좀 들어오면 당 내에서도 저희가 볼 때는 오랫동안 고생한 이들이 좀 불만이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이게 좀 키워주는 자리는 끼케야 비례대표 한 명 당직자 몫으로 한두 명 주고 말고 하고 이런 자리에서 좀 당 내에서 키우는 경로를 만들어줘야지 또 외부에서 수혈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대선 후보도 외부 수혈하고 대변인도 외부 수혈하고 이게 당 발전에 도움이 되겠냐 이런 생각이 분명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아, 추가로 한마디 첨언을 하면 8강전을 보셨을 때 여기 봤어요. 황교안 전 부대변인이 부대변인이죠. 우리 당의 당직자예요. 그리고 굉장히 선전했지만 시청자의 공정한 투표 때문에 아쉽게 떨어졌거든요.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했던 얘기가 당대표가 생각보다 인사권이 있으니 어디든지 함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네요. 16강전에는 우리 당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지만 꼭 빛이 나야 되는 사람들 중에 바닥에 있는 기초의원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양기열 구의원이 또 참석을 해서 16강전에 들어왔거든요. 안타깝게 고배를 마셨지만 이런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이준석 대표가 열 거라고 생각합니다. 듣고 있죠? 이준석 대표님. 그러니까 지금 김준호 변호사가 얘기한 건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이 조직의 운영에 대한 묘로서 할당을 해놓고 시작하자였고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추후에 패자 부활전처럼 조직에서 공헌이 있는 사람들. 근데 또는 그 부분은 김준일 변호사님 말에 좀 이어가고 싶은 게 네. 플랫폼 정당이 되고자 하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네네. 같은 경우는 자기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남 사람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어떤 기본 가치하고 기존 가치하고 그게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자꾸 들어서 아마 그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그러니까 같다는 김병민 생각이 최고위원 들어요. 얘기하듯이 이제 일부 그렇게 참여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능력 있는데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안 참여한 인력이 더 초야에 많이 묻혀 있을 것 같아서 뭐 안타까운 마음에 드리는 그 말씀을 그거는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요.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색안경을 껴요. 제가 밖에서 보기에도 이거 진짜 공정하게 하는 걸까? 짜고 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청자 문자 투표가 다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도를 지켜보면서 지금 참여할까 말까 망설였던 분들이 그 다음번에 진행될 때는 더 많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하고 정의당도 민주당도 함께 이런 시도들이 좀 나섰으면 좋겠다는 갑자기요? 아니 생각입니다. 저는 저는 민주당 나중에는 같은 경우도 외부 네. 수혈된 인사를 급작스럽게 뭐 정무비서관, 청년비서관 이렇게 선임을 했는데 사실 당에서 오랫동안 일한 예를 들어 뭐 40대에 있는 당직자나 보좌진 중에서도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경로를 좀 더 많이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그런 시도가 좀 아쉽고 뭔가 흥행적 요소 뭐 이렇게 신데렐라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메시아주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게 안 좋다. 팜을 잘 육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저는 나중에 지금은 국민의 힘만 있는데 정의당 민주당이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그것은 토론이라는 것은 자기가 향하고 하는 기치가 있는데 쫓고 있는 기치가 있는데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치 속에서 근데 정치를 적어도 20대 청년들을 생각해 봤을 때 내 성향과 나의 정치 철학이 분명한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정치에 참여는 하고 싶지만 정확하게 내가 가고자 하는 정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문을 열어두고 우리가 왜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은 유력 기획사 사장님들 나와서 올라가죠. 서로 맞춰가잖아요. 네네네.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런 걸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힘 다 같이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 대표 바뀌는 게 이렇게 바뀌네요. 이야, 막 던지네. 시원하고 뭐 색다르네. 살아있네. 살아있네요. 우리나라 정치 뭐 긍정적이네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준석 대표가 그 얘기를 한 저는 우리 애가 저한테 옛날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아빠 친구를 내 편으로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했던 얘기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설득이고 하나는 유혹이다. 설득보다는 유혹이 더 어렵지만 더 오래 간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아까 김현주 아나운서 얘기도 했지만 뭔가 마음을 움직이는 그게 이제 유혹의 분야거든요. 설득의 분야가 아니라 네. 그 생각이 좀 놀랍게도 김준주 아나운서 저는 처음에 있다 했을 때 4강까지 갈 줄 알았어요.
왜요?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저도 왜? 저도 끝까지 흥행 요소인데 갈 줄은- 왜요? 그렇군요. 에휴 또 안 좋게 얘기하려고. 아니요, 좋게 얘기합니다. 자, 김병민 위원님 예. 그 친구도 사실 화제 모았잖아요. 되게 어린 친구 하나 있었잖아. 고등학생이었나 대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이었나요? 대학교 아니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 고등학생이었어요. 네. 18세 미성년자가 네. 있었어요. 네. 그 탈락했죠 그 친구는. 탈락가 8강전까지 8강까지 올라갔다가 올라갔고. 네. 여기서 4강전 안에 들지 못했는데 아마 당의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18세인데요. 얼마든지 그렇게 어린 할 친구도. 수가 있죠. 참여를 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박지민 변호사 그런 생각 안 해봐요? 네? 우리가 맨날 이 대입이나 입시제도 얘기할 때 뭐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뭐 워싱턴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그런 사람이 왜 우리나라 입시를 만듭니까? 그러니까요. 애들 얘기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필요하긴 한데 그런 사회에 살아보질 못해가지고 상상은 하지만 어색합니다. 저도 이렇게 정책을 네. 짤 때 특히 부동산하고 교육에 있어서는 너무 시장 좋죠. 참여자들 너무 좋죠.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정치에서 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저도 변호사고 우리 김준일 변호사지만 변호사가 턱없이 많아요. 법률가들이. 세상 우리나라 5천만 국민 중에 변호사 몇 프로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 근데 생각하면 300명 국회의원 중에 변호사 몇 프로입니까? 과잉 많죠. 대표하고 있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죠? 맞아요. 변호사? 그럼요. 우리가 뭔데? 뭐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 출마하는 사람들 다 변호사야, 그냥. 그러게. 근데 이게 산업적 특징이라니까요. 리스크 관리가 그러니까, 가능하니까 그 얘기죠. 파이팅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자기 직을 버리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게 그러니 문제가 그렇기 되는 거죠. 때문에 지금 진행자나 우리 김명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겪고 있는 사람들, 내 부동산 내 관련된 서민, 학생, 나 당장 입학 가야 된다. 그 사람들이 한다면 정말 자기하고 와닿는 정책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 청소년 얘기 하나만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난 2019년도였던가요? 그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돌아가면서 선거 연령 인하에 대해서 여야가 뜨겁게 붙었던 적이 있어요. 기억납니다. 18세. 그러니까 네. 우리 당이 전신이었던 당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젊은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뭐 저런 당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지켜보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런 청소년이 직접 와서 이 당에 참여를 하고 오히려 여기에서 우리 당의 정강 정책에 따라 피선거권 끌어내리고 청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정치는 늘 변화하고 그 변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맞춰가야 되는데 그만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이런 한번 건전한 또 얘기를 하시다니. 첨언하자면 그 해운대 김미애 의원, 네. 국민의힘에 그분께서 이제 피선거권 21세로 내리자 입법을 발의한 걸로 제가 알고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25세지 5세죠. 않습니까? 네. 5세. 근데 이제 뭐 진보 쪽에서는 똑같이 18세로 내리자 이런 입장이긴 한데 어쨌든 이번에 또 정개특위가 다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여야 합의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정당 가입 연령을 정당 자율로 맡기자 이런 정도의 개혁 입법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의견들. 이런 거를 지금 조금 저 위에 계신 분들, 여의도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 우리 김병민 위원이 전해주지 않을까 바라봅니다. 어제 8시 SBS 저희 뉴스에 윤석열 전 총장이 출연해가지고 발언 짚어보겠습니다. 입당보다 정권 교체가 우선, 서두르지 않겠다. 정권 교체하는데 필요하다면 국민의힘 들어가겠다. 뭐 이런 등등 얘기를 했습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당내 분위기를 네네. 전체적으로 일단 윤 전 총장이 정치를 선언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일각에서 사람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사람들은 반기문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라고 예상했던 분들이 있었지만 일단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100일이 지났지만 그 지지율이 잘 유지는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다음 어떤 정치를 펼쳐나갈 것인가는 대한민국은 대통령 혼자 끌고 가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을 교체하면서 같이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나라를 바꿀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윤 전 총장이 보여주게 될 것이고 일단 출발점들은 잘 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증은 사람들이 다 물어보잖아요. 아니 그래서 입당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의 입당보다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다. 근데 그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빠졌어요. 압도적인 국민 모두와 함께하는 정권 교체다. 국민의 힘만의 정권 교체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얘기인즉슨 지지율을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을 바라보게 되면 과거 국민의힘이 받지 못했던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상당합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 몸을 담았던 진보 진영 인사들이 권경의 변호사를 비롯해서 하나둘씩 빠져나오면서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비난하게 되죠. 근데 이런 인사들이 갑자기 국민의힘 정당 안으로 들어가기에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어요. 윤 전 총장이 정권 교체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는 순간부터 바로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지지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약간 고민의 시간들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정권 교체에 대해서 압도적인 국민 모두와 함께하는 정권 교체를 선언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손을 단단하게 잡은 다음에 뿌리를 내리고 그 새가 단단하게 구성된 다음 국민의 힘으로 확 밀고 들어가는 거죠. 아마 이게 윤 전 총장이 그리는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자, 때문에 박준배. 입당 얘기 제대로 안 하고 애매하게 지금 답변을 계속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출마 선언을 해야 되나요? 정치 선언을 보면 국민의힘 똑같아요. 더하면 더했지 뭐 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는 그걸 거예요 아마. 예컨대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30% 거기에서 중도나 이런 사람들 한 20, 30 받아서 60% 확보한 다음에 가겠다 뭐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그런 비전을 보이든가 해야 되는데 하나만한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에서 한 얘기가 똑같은 걸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도 입당은 그냥 안 할 뿐이지 입당한 거나 마찬가지다. 마음가짐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이제 다각도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약간 반기문 총장 얘기하셨는데 이낙연 총리랑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지도 강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분석이 여론조사 충성도가 떨어진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잘해야 돼요. 본인이 잘해야 되는데 정치 선언을 했는데 같은 날 국민 보고 대회를 했던 정치 선배, 검찰 선배 홍준표 의원보다 솔직히 컨텐츠 면에서 좀 밀렸습니다. 이게 그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프로 아마추어의 차이가 조금은 드러났다. 이게 막 뭐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보수 안에서 비교를 하는 거니까 저는 이제 그런 얘기가 들고 그다음에 이제 논리적으로 권력 사유화에 이제 뭐 반대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막 비판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국민의힘 정부에서는 최동욱 총장을 쳐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과 함께 간다는 거에서 약간 논리적인 그 뭐 점프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아직 좀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게 있고 사실은 6.29에 이거를 선언한다고 했을 때 뭐 개헌까지는 아니어도 권력 구조 개혁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뭔가 그랜드 메시지가? 비전을 좀 보낼 줄 알았는데 6.25 때 그냥 선언하는 게 나았을 것 같다는 날짜가 이 표현은 재밌는 좋다. 표현이네. 6.29와 6.25 때 전쟁 기념관에서 하는 게 나았다. 그게 나는데 이거는 이야. 지금 그래서 6.29에 하길래 저는 뭐 개헌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차라리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그럼 결선 투표 하고 개헌합시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한번 완주해보는 그림의 옵션도 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헌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저는 6.29길래 뭔가 요와 관련된 얘기 물고 들어가나요? 그다음에 이제 엑스파일도 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솔직히 뭐 시간이 지난 문제도 있고 증거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 엑스파일과 관련해서 누가 형사처벌 받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변호사가 보기엔. 그럼 이런 거는 특검합시다. 세게 더. 역으로 던져서 큰 그림으로 그립과 먹고 이렇게 더불어가. 가면 어차피 안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면 돌파해서 시원한 윤석열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 없다. 아직 난 엑스파일 보지 못했다. 이런 약간 소극적인 자세로 하다 보니까 윤석열 다음에 대한 기대를 조금 충족시키지는 못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와서 제 얘기 듣고 뭐 특검하자 이러면 이미 김새는 거니까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특검하기에는 뭐 벌써 아니라고 뭐 네, 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맥히는. 뭐 그냥 이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조금 더 분발해야 이분을 원하는 분들 혹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기대감이 만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꾸 날짜 얘기를 하니까 6월 29일 그래 6.29 저 6.29인데. 예, 저도 그리고 29일인데 그럼 입당 날짜는 저 견우징여 만나는 7월 7일 어떻습니까? 7월 7일 죄송합니다. 8일 올 줄 알았어요. 제 실책입니다. 8월 15일 아닐까요? 차리로 광복절. 아닐까요? 아, 제가 요거 6.29부터 얘기 몇 가지만 좀 짚어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6.29 선언은 6월 항쟁이 사실상 마침표를 찐 시민들의 완성의 순간이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이번 대권 주자 중에 유일하게 다른 후보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죠. 대선 캠프를 여의도에 두지 않고 광화문에 둡니다. 네. 광화문이라고 하는 시민들이 모였던 촛불의 공간이기도 하고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많은 사람들이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공간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6월 항쟁을 떠올려 보면 당시 운동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성과도 있지만 네. 6월 항쟁의 완성은 결국 넥타이를 매면서 참여했던 소리 없는 시민들의 힘이거든요. 그 내용들의 상징을 담아서 광화문에 캠프를 열었고 6월 29일에 맞춰서 출마 선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진 않았지만 동아일보가 유독 주목했던 것은 윤 전 총장의 선언문에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함께 만드는 정권 교체에 주목한다는 점이 6.29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고요. 상당히 해석을 잘해 주세요. 좋습니다. 저 처음 알았어요. 그 윤봉길 기념관도 좀 네. 일단 설명 좀 해주세요. 왜 거기 가서 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윤봉길 됐어요. 기념관은 국민의힘과
철학적인 측면에서 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윤봉길이요? 야, 시킨다고 또 다 보세요, 해주네. 윤주경 의원을 일부러 연락을 해서 모십니다. 그 손녀일 뿐이죠. 유일한 공식 고객밖에 초청이죠. 없어요. 유일한 제가 공식이죠. 우리 국민의힘이 완전히 탈바꿈되는 정당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정강정책 특위위원장을 맡아서 개정하잖아요. 제가 요청했던 분 중에 유일하게 모신 분이 윤주경 의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 하면 그동안 떠올랐던 게 야 너네 토착외구 친일정당 이런 프레임에 그렇죠, 갇혀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우리 당의 정강정책 역사상 처음으로 독립운동 정신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보수 정당은 뭐냐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정당인데 우리 헌법의 시작은 언제냐 지금 현재의 우리의 공화국을 살고 있는 건 87 민주화 운동으로 만들어진 개헌상 아닙니까? 그때 만들어진 헌법의 전문에는 여전히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아라고 하는 그 정통성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임시정부까지 알겠습니다. 적시했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 10초 남았는데 예, 그런 이 얘기들 때문에까지 하겠습니다. 들었고요. 네. 이어 아, 듣겠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빨리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어. 난 너무 궁금하네. 둘 다 그런 뜻이 있었는지 몰랐네요. 황 의원님 얘기 듣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의 정강 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교집합을 설정했다라는 얘기까지 드렸고요. 네. 저는 오늘 이재명 지사의 출마 선언문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게 우려되고 있는 지점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봤어요. 어디죠?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은 윤 전 총장에게 뭐가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근데 오늘 이재명 지사의 선언문 중에서 현재와 과거, 미래에 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누구나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미래를 아무나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다. 그리고 그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현재의 내가 과거의 거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어떤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왔는지를 보고 그 사람의 미래를 보는 건데 윤 전 총장이 2013년도 댓글 수사 때부터 보여왔던 결기, 2019년도 청문회를 거치고 2020년 추윤 갈등을 겪으면서 봤던 일들 때문에 윤 전 총장이 미래에 대해서 확고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아, 이 사람이라면 이렇게 갈 거야라고 하는 기대감들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뿌리를 바탕으로 이제 펼쳐나갈 거라고 하는 선언문은 없기 때문에 아마 우려하시고 있는 내용들은 좀 딛고 넘어갈 거라고 보고 최동훈 얘기 마지막 마무리 지면 과거의 새누리당에서 한국당을 거치고 국민의힘까지 왔는데 정당의 역사들이 많이 변하고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바뀔 거고요. 자, 한 가지만 딱 얘기를 하고 박지원 싶어요. 변호사. 제껏 이제 이렇게 해석을 잘해주니까 언론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 뭐 사진 싣고 했던 말을 좋게 포장하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껏 전언을 하고 했을 때는 가능한 얘기지만 이제는 직접 대화를 할 겁니다. 네. 대화를 하게 되면 묻는 말에 즉각 답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더 질문을 하면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 김병민 의원처럼 이렇게 저래 훌륭하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거 하고 본인이 직접 대화할 때 하고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면 저는 윤봉길 기념관에서 일본 그 문제는 사실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고 국민의힘도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긴 한데 그런 부분은 차라리 장소는 저는 해석이 이해가 되면서도 그렇다면 그 맥락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저는 김종민 그냥 의원. 그런 거예요. 싸움은 관우 장비 하우돈 하우연이 하는데 대장은 조조랑 유비예요. 네. 지금 여포 삼국지 하우던 얘기로. 관우 이수준의 이제 검찰총장의 맹장이라는 건 싸움을 하는 사람인 거고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은 이제 군주인데 아, 요게 맞나? 하고돈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봐야죠. 이게 될지 안 될지. 그거를 한번 지켜보자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자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박해란 대원 같은 경우는 아이고야 김병민 위원 출연료 많이 챙겨주세요. 아주 그냥 윤석열 포장하느라 애쓰시네. 아니, 그럼 윤석열 총장이 돈을 줘야지. 아니, 저는 딱 들으니까 그래서 윤석열 총장 캠프에서 받아야겠네요. 이렇게 캠프에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포장을 해줘야 돼. 그치. 지금은 공보라인이 지금은 엉뚱하게 막 조금 지금 약하다는 소문이 제가 많죠. 봤을 때는 답답한 게 그 네. 와중에 뭐 대변인 1호 인사는 뭐 입건까지 돼버리고 그거에 대해 답변 좀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몰랐다 했다가 모르다 했다 이것도 문제고 처음 문제도 지금 줄 얘기 나와버리고 네. 엉망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잘 정리해서 해석이 이제 불가능한 부분까지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동안 계속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 정반대로 저는 느낌을 받았는데 뭐냐면 지금까지 윤석열 그 전 총장의 말을 보면 윤석열의 말이었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번에 선언문을 보고 이제 또 기자회견하는 걸 보면서 저 질의응답하는 걸 보면서 서툴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정치인으로 한참 멀었다고 지적하는데 저는 반대로 예전에 하던 대로 자기 말을 하지 왜 남이 어색하다? 써준 것 같은 얘기를 하지 오히려 정반대로 너무 능숙해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이 더 불편했어요. 오히려. 어색하다. 그 선언문을 제가 여러 차례 읽어봤는데 그 언어들이 그동안 제가 들었던 윤석열의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검사만 했잖아요. 뭐 하여튼 그 부분이 저는 오히려 반대로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한번 여기 모실 거 아니에요.
그거에 좀 얼마 전 며칠 전에 이낙연 총리 오셨죠, 왔었고, 여기. 다음 주에 하태경 저 의원 나옵니다. 네. 그렇게 멈춰서는 안 될 텐데요. 오시나요? 나오고 이재명도 나와야 돼. 윤석열 전 총장 오시면 좋겠어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도 네. 그럼 같이 그럼 이렇게 멤버 같이 짜가지고 같이 뵐까요? 좋죠. 딱 전 너무 좋죠 오면. 네. 물어볼 게 너무 많아요. 한 시간 이렇게 샥 터가지고 저는 그냥 한 3시간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물어볼 거야 제일 처음에? 저 진짜 지금 여기서 말 못 하겠어요. 아 비방용이구나. 알겠습니다. 정말 물어볼 게 많아요 저는. 진짜 너무 많아요. 이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이거 제가 지금 대신 꺼내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그 부인인 김건희 씨가 방송에 직접 출연해가지고 얘기한 것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이 브레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나 그것도 한번 해석 그게 한번 이제 듣고 윤석열 싶어요. 전 총장이 출마 선언 날에 거의 맞춰서 한 거잖아요. 그 다음 날 해석이 막 분분할 네, 네. 때쯤에 나온 건데 어찌 보면 지난 한 수개월 정도 동안 이런 마타도어 루머들이 이곳저곳에서 떠돌아다녔습니다. 네. 근데 굳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해야 될지 말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대응하는 순간 결국은 정치 직접적으로 먼저 참여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행동이기 때문에 불편한 상황에도 지켜봤을 거예요. 근데 그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터넷에서 포털 사이트에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줄리 등에 대한 내용을 검색하기만 해도 뜨거운 얘기들이 쏟아지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얘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전혀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출마를 선언했던 날이고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무수히 많은 루머들에 대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끊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 어제 아주 단호하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부분의 사실관계가 틀리게 되면 대권과도로 가는 기간 내내 힘든 상황이 펼쳐지게 될 텐데 저는 시기와 타이밍을 맞춰서 적절하게 끊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꼬리에 꼬리를 잡고 네거티브 마타도어로 이어가려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우리가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내곡동 생태땅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는 것처럼. 근데 안타까운 건 그런 일들을 당내에 있는 모 대권주자가 그렇게 나서게 되면 우리 전체가 함께 손을 잡고 정권 교체에 나서야 되는데 그런 일에 걱정과 우려가 된다는 점 홍준표 맞습니다. 전 의원 또 이렇게 비슷하게 뭐 이렇게 출사표 같은 걸 던졌는데 아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겹친 거예요 순서가.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를 보셨어요? 많이 하신 것 같더라니까요. 그 인덱스 보고서라고 해서 지금 깊이 있게 그 뭐 FGI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뭘 원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 앞으로 차근차근 밝히겠다고 한 게 역시 프로의 냄새가 났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고 보고 배워야 됩니다.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이제 그 언어를 쏟아내는 방식은 윤석열 다음을 되찾자라는 우리 이재익 CP님의 말씀이 더 옳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자기 언어화를 해야 돼요. 근데 아직은 지금 뭔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스트릿 패션 하다 갑자기 양복 입어가지고 좀 어색하고 어색했죠. 예. 그런 게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도덕성 논란 관련해서는 두 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 부인 되시는 분의 뭐 기존 직업이나 뭐 학력 위조 논란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뭐 크게 문제가 저는 문제를 삼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수 일각에서는 저는 그런 시선은 좀 불편합니다만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소위 국모라는 어떤 프레임 그런 프레임. 네, 그리고 국모의 영부인 자격을 되실 분인데 네, 이렇게. 영부인에 부합하느냐라는 보수 일각에서 그게 스스로 오히려 납득이 될 거냐 아니냐는데 진보파가 그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안 맞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그 시세 증권 그 시세 조작이나 뭐 이런 것과 그렇죠, 관련된 어떻스. 문제는 조금 검증의 영역에 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후보님 그걸- 수사 중이니까 네, 또. 그걸 수사 좀 이제 중이니까. 갈라서 잘 얘기를 분별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짧게만 박준 시간은 변호사.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짧게만 보면 저는 정무적으로 시기라든지 꼭 그 얘기를 해야 그 단어를 해야 되는지를 좀 의문이 듭니다. 뭐 실제로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 인터넷에 그러면은? 많이 돌곤 있지만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서 대다수 잘 몰라요. 어차피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하는 걸 가짜 뉴스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을 그 단어를 줄리란 단어를 씀으로써 일반화가 돼 버리거든요. 차라리 안 하고 하필이면 출마 선언 대권 선언하는 상황에 그걸 또 했고 더 문제는 윤석열 총장이 그걸 모르더라고요. 인터뷰상으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면 이게 과연 말이 되는가 싶을 정도로 또 그 인터뷰했던 언론은 아주 신생 언론이에요. 그 신생 언론하고 어떤 그게 와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했던지 뭐 아니면 아닌 거 뭐 아닐 수 있고 그런 게 좋은데 시기상 맞는지 그리고 이거 쉽게 아니라고 해가지고 하루 아침에 종결이 됩니까? 말씀대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몇 달 몇 날 며칠 얘기를 할 건데 그렇다면 이제껏 전혀 인지 못했던 사람들이 줄리
줄리? 아니 된다는 거야. 아니, 그래서 괜히 저는 시켰다. 예. 그 어떤 참모 조직 있으면 요거는 좀 컨트롤이 좀 됐었어야 근데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얘기를 들어요. 사람들이 공세를 펼치는 게 윤 전 총장한테 마이너스 효과인가 플러스 효과인가를 봐야 되잖아요. 오히려. 청년정의당의 강민진 대표 제가 과거부터 잘 알고 있는데 굉장히 진보적이면서 자기 할 말을 하고 있는 젊은 정치인이죠.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윤 전 총장을 향해 공격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추미애 전 장관부터. 이게 도대체 이런 언어를 써가면서 언급하게 되는 것이 그거는 정치적으로 저 이해가 안 무슨- 되는 게 자, 인터뷰 뉴스에 진행자가 질문한 거예요. 그걸 갖고 네. 답변을 했는데 진행자 질문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럼 왜 저는 물어봅니까? 그거를? 왜 자꾸 자율중지란 것 같아요. 지금 신분 같이 가야 되지. 그분들 저는 어느 스타일인지 잘 모르지만 정의당 대표 계시지만 자꾸 민주당한테 자꾸 그 칼을 쏴요. 다른 당이에요. 옆에 다른 있는 당. 아니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니 좀 똑같이 가야 되는데 맥락 그 노선을 자꾸 틀어 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생각하고 좀 있는 안 가치와 돼요. 방향이 네. 있는 거고 정치적인 유불리가 있는 건데 이걸 갖고 공격하게 되는 순간 진보적인 생각과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윤 전 총장 입장에서의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자, 네. 그 임재범 씨가 옛날에 외인 부대라는 그룹을 하면서 줄리라는 해보죠. 노래가 있었는데 네. 아, 그게 금지곡이 될 것 같아요. 그 아니 오마 줄리아 아니, 그거는 아니야? 저기 자 박재현 그만 씨고. 예, 네, 금기입니다. 이제 방송 끝날 때까지 줄리는데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고 그러니까요.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또 얘기할 뻔했네. 어쨌든 이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지금 김병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적절한 때 혹은 적절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끝까지 왔으니 이때 한번 끊고 넘어간 거는 뭐 필요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지만 지금 야당 혹은 야권 내부에서도 왜 굳이 그 얘기를 했냐라는 분들도 또 있는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 캠프의 이 공보, 홍보, 대언론, 여론전 펼치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 부족하거나 영향이 딸려 보이다.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거나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자, 들어요. 하나만 더 보태면 네. 저는 이회창 총재 생각이 나는데 뭐냐면 MB가 언제 도덕성으로 낙마할지 모르니 내가 스페어로 출마를 하겠다면서 이회창 총재가 그때 끝까지 완주를 했었어요. 맞아요. 네. 지금 최재형 원장의 존재가 그거거든요. 아하, 사실은 최재형 감사원장. 언제 도덕성 문제로 무너질지 모르니 지금 대안이 필요하다는 게 보수 내부의 염려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분명히 이게 실존하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잘 뭐 하여튼 대응을 하는 건 필요하겠죠. 어쩔 수 없이. 지금 근데 이제 그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유일은 아니구나 이제는 지금 또 다른 캠페 사람들이 생겼으니까 제일 처음으로 어쨌든 공식 명함을 달고 이분이 이제 제 입장을 얘기해 줄 겁니다 하고 했던 분이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에요. 그렇죠.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어떤 문제입니까? 이 사기를 당한 택인데요. 뭐 사기 포항에서 죄송한데 그 당한 택인데요. 이거 대구 포항 너무 사람입니다. 지역이니까 사기친 인간이 사기를 포항 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상황이다. 사투리를 그쪽 사투리를 좀 쓰고 있는데 포항 출신 사업가한테 네. 금품을 좀 받았습니다. 언론인이면 100만 원 이상 1회 100만 원 이상 받으면 부정청탁법 이른바 김명란법 위반이 되고요. 아마 많은 국민들 시청자분들 알 거예요. 네. 96만 원 맞추려고 애썼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지금 100만 원이 훌쩍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맞추기도 어렵고. 근데 이 이동훈 씨 이 사람이 입건이 됐고 또 뭐 잘 알고 있는 뭐 앵커도 지금 TV조선 앵커가 네, 이제 걸려 이 있고. 사기꾼한테 중고차를 받았다는 혐의가 그것도 금액 좀 자체가 있고 100만 원이 넘으니까 경찰 총경도 한 명 지금 수사 대상에 있고 포항에 있는 경찰 그리고 이 서장. 현직 네. 부장 검사는 압수수색을 당했죠. 네. 여기도 이제 금품 시계랑 학비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있어서. 근데 이제 그거 네. 관련해서도 1호 인사입니다. 이동훈 전 대변인 1호 인사인데 이상하게 그만뒀어요. 그럼 싸웠나? 일신상으로 얘기했는데 시점을 보면 압수수색 시점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건이라고 상상을 못했고 내부 알력 관계에서 밀렸다 뭐 이런 소문이 그렇게 파다했었죠. 생각했는데 돌이켜 보면 지금 보니까 그런 거죠. 지금도 영장은 검찰이 청구를 합니다. 신청은 경찰이 하겠지만 발부는 법원이 하고 그러면 그 라인에서 경찰이 이걸 알려줬나? 검찰? 법원 아닐 거고. 뭐 추측할 수 그러니까 있죠. 추측할 수 그렇게.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뭐 지금 뒤늦게 보니까 이 사건을 보니까 그때 그래서 그랬나 싶기도 하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그 당시로만 돌아가도 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문제를 가지고 왜 언론에서 그렇게 성급하게 얘기를 했어요, 대변인님 이렇게 둘이 하다가 나간 게 아닌가.
라고 많이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해도. 내부 간의 의견 갈등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참모를 임용하고 나서 굉장히 이른 시간 안에 내부의 의견이 서로 조율이 안 돼서 그만두게 되면 이거 앞으로 정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일신상의 사유로 이동훈 대변인이 그만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사건들이 지금 보도가 된다면 최소한으로 본인 스스로는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동훈 전 대변인이. 그리고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윤 전 총장이나 그 안에서 이동훈 전 대변인과의 과거의 활동 관계 속에서 깊은 인연이 없고 아마 추천을 통해서 대변인을 했을 텐데 본인 스스로가 개인의 일신상에 문제가 있다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리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윤 전 총장까지 다 끌어서 갈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유력한 언론사에 몸담은 사람들이고 또 검찰에 있는 간부급의 이 검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영란법도 그래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자칫 프레임에 걸려서 지금 추미애 전 장관 혹시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검찰과 언론 두 집단 모두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점 속에 딱 찰떡궁합처럼 맞아떨어지진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있는 내용 그대로를 덜어낼 건 덜어내고 이걸 과한 정치적 해석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검찰하고 언론이 딱 걸렸네요. 이상하다고요. 뒤에 꼭 그렇게 붙여야지 이상해서 속이 시원했냐? 이상해서 아, 경찰도 알겠습니다. 있어요. 근데 경찰도 뭐 그리고 총경도 한 명 있고. 총경급이니까 저는 상당히 이게 고위입니다. 여기서 고위 끝날 것 간부입니다. 같지가 않아요. 여야 정치인들이 거기 가서 축사다고 많이 했거든요. 쉽지 않은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쉽게 청취자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 하면 뭐 어떤 분들이 생각나면 LCT의 이영복, 네네 그런 로비스트 저축은행의 김찬경 뭐 그렇죠. 이런 분들이 김찬경 생각나는 그런 편하게 분이죠. 사기인데 사기꾼이죠. 오만 명함이 다 있는 거예요. 인맥을 동원해서 사기를 쳤는데 거기에 다 놀아난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데 이게 약간 부풀리기처럼 딱 그렇죠. 보기만 하면 직관적으로 뭔가 있나 보다 대단하네. 싶은 이를테면 뭐 슈퍼카들 쫙 전시해 놓고 네, 맞아요. 모터쇼 같은 걸 막 했는데 알고 보면 다 빌린 거짓말. 차들이고 다 리스고 거짓말. 뭐 이런 것들 전형적인 사기꾼. 자신의 부풀려가지고 보여준 다음에 유력 인사들하고 친해진 다음에 친분을 이용해서 또 돈을 또 투자를 받고 이런 식의 어쨌든 간에 받으면 안 되죠. 이게 이제 밥 먹을 때 이 사람하고 밥 먹어도 되나 항상 이게 봐야 돼.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저 맨날 혼자 식당에서 구내 식당에서 밥 먹습니다. 언론 독립을 위해, 어? 정치적 중립을 위해. 매일 아. SBS 지하 1층 구내 식당에서 혼자 밥 먹어요. 작가분들이랑 겸상을 안 하는 홀 권위의식 작가분도 때문에 그런 거 위험해요. 아니에요? 많은 방송국 중에 SBS 밥이 제일 맛있어요. 또 그러나 MBC인데 하는 거 들었는데. MBC는 좀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 먹어봐서. 자 다음 아이템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말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거의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라디오를 1.2배속으로 해놨나 싶을 정도로 좀 빠르긴 한데 할 말이 많다 보니까 월성 원전 얘기를 다시 또 하게 되는데 김병민 의원님 요걸 네. 좀 한번 혐의를 좀 소개해 주시죠.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네, 결국은 기소가 됐습니다. 백윤규 전 산자부 장관, 최희봉 전 비서관,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진 거고요. 많은 분들이 다 감사원 감사 때문에 그때 구속되고 조사받고 한 거 아니야 생각을 떠들썩했었으니까. 하는데 그때 공무원들이 구속되고 했던 부분들은 감사원의 감사 방해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은 결국 월성 원전이 충분히 가동이 가능한데 네. 경제성을 조작해서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고 국민에 피해를 준 것 아니냐. 이게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 방해로 볼 수 있고 여기에 지금 보게 되는 정재훈 사장 같은 경우는 배임까지 해당이 돼서 이거 다른 문제잖아요 또 배임은. 배임이 이제 중요해지는 이유는 결국은 이 한수원을 비롯해서 한전까지 피해를 입히게 된 거고 생각해 보면 한전의 주주이신 분들 국민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걸 토대로 피해를 갔으면 나중에 피해에 따른 민사상 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는 여러 가능성들 때문에 그러면 이게 한수원 사장만 그렇게 기소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백운규 장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최희봉 비서관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싶지만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미루게 된 터라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볼 때는 김호수 검찰총장이 좀 편파적으로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금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배임 부분이 좀 애매합창게 배임은 좀 보게 뭐냐면 되네요.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좀 범죄라고 보면 돼요. 재산 범죄인데 타인한테 배신해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경영진 그룹의 오너가 막 자기는 자기 딴에 잘한다고 투자를 했는데 망한 거예요. 그럴 때 배임죄를 많이 적용했는데 뭐 미국에는 뭐 이런 범죄는 없습니다. 네. 횡령이 아닌 이상은. 근데 이게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정확하게 어떤 증거들을 갖고 있고 어떤 거를 입증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빠졌던 게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이미 영장 청구할 때는 빼졌던 거예요. 그때 영장 발부된 건 아니지만 근데 뒤늦게 들어간 거를 봤을 때는 이게 끝까지 유죄가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고민됐기 때문에 이거 배임 교사라든지 이거를 수사 심의에 넘긴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수사심의위원회가 네. 열리잖아요. 이게 열릴만 한 건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 이 피의자의 보호라든지 이 검찰 개혁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잘 돌아가면 좋겠는데 정권의 굉장히 핵심적인 사람들이 불리할 때 꼭 수사심의위원회를 끄집어내는 게 아닌가. 대표적인 케이스는 이재용 부회장도 있지만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들이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 아니었겠습니까? 네. 근데 수사심의위원회를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하고 나니까 또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기소 의견으로 결정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또 결국은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고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날지를 지켜보게 되면 이게 검찰이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거를 일부러 수사심의위원회에 떠넘기면서 자기 책임을 면피하려고 했던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여부들도 나타날 거라고 김준호 봅니다. 변호사님 의견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부터 이게 절차적 부정인데 어쨌든 네. 어쨌든 기소될 거라고 봤고 근데 저는 백운규 장관까지는 안 갔을 거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직권남용을 하기도 애매하고 이게 결정을 하는 건 한수원 이사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실은 청와대나 그 장관이 이걸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직권남용을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고 업무방해 정도인데 이게 굉장히 좀 해도 경미할 거다. 그러니까 이걸 좀 크게 하려고 배임죄를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배임죄를 하려면 누군가에게 또 이익이 가야 되는데 누가 이익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정권? 이게 아니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이게 본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속 배임죄로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모두 무죄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어쨌든 사법적으로 형사적으로 보면 일부 유죄인데 백운규 장관까지 갈까?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고 실제로 또 법원에서도 백운규 장관과 관련해서는 그 뭐죠 구속영장을 청구를 기각했었어요. 법원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검찰의 기소 의견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조금 숙고해 볼 부분이 분명히 있다. 전부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뭔가 권력에 대한 뭐 그 남용이라기보다 어떤 철학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수단이 좀 잘못 활용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형량이 그렇게 셀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뭐 절차적 부정에 대해서 사법 절차를 밟게 되면 일정한 처벌은 감수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수사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날이 서 있기 때문에 다 잡아놓고 싶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되는 거 안 되는 거 다 핵심한 거죠. 네, 그 근데 말은. 칼이라는 거는 활을 쏠 때는 관역을 정확히 조준하고 써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안 그러면 칼엔 눈이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고민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부 지금 불기소를 하라고 김호수 총장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심의위원회에 든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숙고는 해볼 만도 하다. 제가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 그런 배임이라는 이 이제 혐의는 구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대상 혹은 집단과 그로 인해서 또 반대급부로 이익을 얻은 집단과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지 확실하게 성립하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애매하네요 좀. 타인의 배임. 사물을 처리한 자가 배신 행위를 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네. 옆에 딜에 생각된 건 자기 이익을 얻고 횡령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타인의 재물을 갖고 있는 걸 귀하로 그걸 가져가거나 훨씬 쉽죠. 돌려주지 않거나 착복하는 거. 이건 되게 입증이 쉽고 딱 눈에 그려지는데 우리가 배임죄 가장 대표적인 게 그 개 낙찰개 그거 갖고 도망가고 뭐 이런 거 네, 배임죄 그렇게 될 수가 배임이겠죠. 있어요. 본인은 이득을 얻고 네. 그다음에 돈 떼인 사람도 손해를 손해 보니까. 보니까. 근데 이건 좀 누가 이득을 받고 누가 쉽지 손해를 않아요. 받느냐. 그냥 배임죄 자체가 무죄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자, 되게- 김병민 위원님께 이거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네. 어쨌든 이 월성 감사가 한 사람이 또 대선 주자를 또 탄생시켰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아까 김준호 변호사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한번 위원님한테 네. 들어볼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금도 감사원장으로 남아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온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오지 말았어야 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뭔가의 이유로 사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 뒤로 아직 정치 참여 선언을 하진 않았죠. 지금도 그렇죠. 숙고의 시간을 가질 거라고 봐요. 차차 얘기하겠다고 했죠. 차차, 그 최차차, 뭐 윤차차 등이 나오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많은 여론들을 접하고 고민의 시간을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났던 일들 속에서 감사원장으로 직무를 잘 수행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지났던 일들이 혹여 정치적인 오해를 사지 않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해야 될 역할들을 차차 찾아갈 거라고 봅니다. 처음인 것 같아요. 말씀 참. 감사원장이 헌법기관입니다. 잠깐 헌법기관이라는 상식까지 우리가 입수를 네. 하고 광고 듣고 그다음 설명 들으면 되겠네요.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진행이. For the first time.
For the first time이요? 처음이라고 얘기해요. 아, 그게 처음이라고 알겠습니다. 이상한 얘기를 하네요. 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영어 표현 중에 I fell in love with you for the first time.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for the first time. 그 죄송합니다. 영어를 꺼냈습니다. 아, 잘못 꺼냈어요. 발음이 좋나요? 다시 한번. For the first time, I love 네, you. 알겠습니다. 네. 감사원장은 죄송하고요. 헌법기관입니다 하면서 그런데 for the first time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헌법에 감사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네. 뭐 예컨대 경찰청 뭐 이런 건 헌법에 나와 있지 않아요. 헌법에 특별한 어떤 장을 해가지고 줬던 아주 중요한 기관이고 네, 중요한 기관이죠.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 헌법 기관인 특히 감사원장이 4년의 임기를 주고 있습니다. 임기 내에 본인이 그만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 처음입니다. 뭐가 어떻게 힘들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결국 나오는 이유가 정말 뭐 일신상의 이유가 아닙니다. 출마를 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보이거든요. 상당히 부적절해 보여요. 결국은 그러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원 하면서 뭐 내한테 필요한 정치적 입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결국은 국민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요거 수사하고 요 감찰을 하면 나는 나중에 대권도 나갈 수 있고 이걸 발판으로 삼아. 그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사정기관의 장들이 하는 거는 뭐 좀 쉬다가 하는 거는 뭐라 할 수 없겠죠. 바로 간다는 거는 그렇게 곡해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정기관 얘기했지만 사실 그렇다면 우리 국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검찰의 수장. 더더욱 안 되죠. 그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의 수장이 직접 나왔다기보다 2년으로 정해져 있는 임기를 마치지 못하도록 찍어내고자 하는 징계 등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제가 잘 빠져나갔잖아요. 법원의 판단이 잘 빠져나갈 수 달랐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윤 전 총장에 대한 기대 가치들이 단순히 5% 10%가 아니라 압도적인 1위의 지지율이 있는 순간 윤 전 총장 스스로도 이런 우려가 있음을 알면서도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정반대적으로 근데 그런 일들을 만들면서 강력한 인사권을 행사했던 추미애 장관이 나오게 되는 건 그럼 지난 또 그렇게 어떤 모든 보면. 행위들이 정치적 행위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죠. 참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한 사유들이 좀 같이 네. 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 사회는 어쨌든 간에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네. 아직 대선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김병민 의원 또 자주 또 뵙게 되기를 바라고. 김준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주희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오나요? 생각해 보고요. 아니라고 합니다. THG. 또 보겠지 뭐.